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승주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1년 커리큘럼의 첫 시작이니까 그 자기소개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름은 방금 전에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무사 강의를 2013년부터 여기 학교회법학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소개할 게 없는데 굳이 제 소개를 더 하자면은 나이는 43세고 그 다음에 왜 웃으시는 거죠? 소개할 게 없어서 그래요. 54일 된 딸이 하나 있고요. 54개월이 아니고 54일 된 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자면은 일단 A형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소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을 경직하고 있으면은 경직적인 표정을 짓고 있으면은 제가 오그라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얼굴을 그렇게 경직적인 표정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자면은 네, I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네, I입니다. 들어보셨죠? MBTI가 ISTJ거든요. 근데 I가 매우 내성적인 성격의 I예요. 그래서 A형과 함께 극강의 내성적인 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어거지로 웃어주셔야 됩니다. 그 비즈니스 웃음 있으시잖아요. 그런 비즈니스 웃음을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왜냐면요, 저도 강의를 지금 거의 한 1개월 반만 하는 건가요? 한 거의 2개월 만에 하는 건가요? 강의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낯선 분들이 이렇게 앞에 쭉 계시면은 제가 굉장히 긴장되거든요. 사실 굉장히 긴장돼요. 그래서 좀 표정을 웃어 주셔라. 그리고 뭐 노무사 강의는 13년부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년 전부터 그 여러분들 서초동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아주 조그만 로펌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는 뭐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고 뭐 소개할 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1년 커리를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쭉 봤을 때 노무사 공부를 해보신 분이 이미 계세요. 조금 해보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안 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여기 있는 이 노무사라는 자격증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 있는 이 노무사라는 자격증은요 매우 좋은 자격증입니다. 뭐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요 매우 좋은 자격증이에요. 일단은 이 현업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현업이라 하면 여러분들 노무사 사무소 혹은 노무법인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런 데 있어서 취업에 강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네, 일반 기업에 있어서도 일반 기업의 취업에 있어서도 매우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큰 강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제 뭐 십몇 년 전이긴 하지만은 제 동기들을 예로 들면은 별정직 공무원 뭐 예전에는 이제 다급으로 많이 갔었는데 요즘에는 별정직 공무원 라급으로 많이 뽑는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으로 가기에도 되게 괜찮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7급의 가산점도 있고요. 아주 우수한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런 거 물어보세요. 여기 있는 이 라이센스가 있으면 혹시 로스쿨 진학에 있어서 유리하냐? 요거를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건 저도 정확히 모르고요. 그냥 제 추측성 발언인데요. 제 피셜인데 아마 저게 로스쿨 진학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저도 진학이 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그냥 제 개인적인 피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누군가는 나중에 입학하게 되실 분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떤 교수님한테 물어보더라도 그걸 명확하게 대답해주는 교수님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저도 여러 교수님한테 저를 왜 뽑았는지 몇 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주신 교수님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으셨어요. 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뭐 사실 굳이 자격증 하나 더 딴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걸 현업이든 혹은 일반 기업이든 뭐 물론 별정직 공무원을 영원히 하는 사람은 잘 없겠죠. 이런 데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어도 생계에는 평생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노무사나 변호사 외에도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하나 더 갖고 있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하고 이 노무사라는 자격증하고는 비교할 급 레벨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정도로는 월등히 좋은 자격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월등히 좋은 자격증인 만큼 당연히 여러분들이 취득하기도 뭐 월등히 어려울 거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저도 공인중개사 정도를 취득하는 것보다 월등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2년을 이걸 취득하는데 사용을 했는데 공인중개사는 실제로 취득하는데 한 3개월 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난이도가 매우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적당히 해서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당장 마음을 고쳐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만치 않은 자격증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취득하려면은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잔소리를 좀 할게요. OT 겸 잔소리예요. 일단은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에 가면은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공부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단은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에 가가지고요. 한 아침 8시 정도에 나름 출석을 합니다. 출석을 하고 멍 때리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보고 뭐 이러면서 밤 11시 정도에 가요. 실제로 공부한 시간 따져보면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공부한 거 아닙니다. 이런 것도 공부한 거 아니고 이런 분들 그냥 떨어집니다. 당연히 떨어져요. 붙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게 형평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유형은 절대로 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요. 저희가 지난달 있었던 시험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4,000명 정도가 응시를 했어요. 크게 오차는 없습니다. 4,000명 정도가 응시를 했는데 여기 있는 이런 분들이 제 생각에는 한 1,000분 정도 될 겁니다. 1,000명 정도 될 거고요. 당연히 이런 분들은 조금 잔인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허수라고 볼 수 있겠죠. 허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6월에서 5월에서 6월 정도까지 1차 공부만 하고 1차 공부만 열심히 한 다음에 1차 시험에 일단 합격을 합니다. 1차 시험에 일단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2차를 보시는 분들도 열심히 했다선 치더라도 사실상 2차 시험에서는 허수에 가깝습니다. 2차 시험에서는 사실 이 실질적인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요런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또 됩니다. 1,000명 정도 또 됩니다. 이렇게 1,0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또 유형이 있어요. 공부 방법을 공부합니다. 공부 방법을 공부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어갖고 유튜브 보면은 공부 방법 유튜브도 있습니다. 저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수업 시간에 할 말도 좀 생기고 그래서 일부러 더 봅니다. 일부러 더 보거든요. 근데요, 여기 있는 이 공부 방법 유튜브 아무리 봐도요, 특별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적당히 보셨으면은 그만하셔도 괜찮습니다. 공부 방법 유튜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심리적으로 그 합격 수기 같은 거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합격 수기 같은 거 많이 보는데 사실 그것도요. 한두 개 보면요. 그만 봐도 괜찮습니다. 공부 방법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외워가지고 그 옮겨 적을 만큼 많이 봤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공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적당히 참고할 만한 거 몇 개 봤으면은 그만 보셔도 돼요. 제가 20대 초반에 재테크 책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재테크 책을 테크가 어인가요? 아닌가요? 그냥 어아이로 합시다. 재테크 책을 정말 좋아했는데 여기 처음에는 이런 거 읽다 보면은 제가 부자가 될 줄 알았거든요. 100억을 벌 줄 알았어요. 근데요. 아무리 읽어도 구체적인 투자 방법은 나와 있지 않아요. 재테크 책 안 좋아하세요? 저는 재테크 책 정말 미치도록 봤었고
한 20년 가까이 놓다가 최근에도 또 하나 읽어봤는데 역시 구체적인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공부 방법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읽어봐야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읽어봐야. 그러니까는 적당히 보신 다음에 이것도 끊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부를 하긴 합니다. 공부를 하긴 하는데, 뭐냐면은, 본인이 궁금한 거 공부하는 타입이 있어요. 궁금한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런 분들이 제 생각에는 또 한 1000분 정도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몇 분이죠? 계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산수 나옵니다. 노동법에 산수 나와요. 자, 4000에서 1000 빼고 1000 빼고 1000 빼면 얼마 남아요? 1000 정도 남죠? 실제로 합격자가 이번에는 몇 명을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한 400명 정도 발표할 것 같아요. 40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정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 발표할 텐데 1000명 중에서 그 정도 뽑힌다. 요 분들 빼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공부 방법만 라질레이션 공부하시는 그런 분 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본인 궁금한 거 공부하시는 그런 타입 되시면 안 돼요. 근데 근데 여기 있는 요 1000분 중에는 또 간혹 가다가 정말 극소수가 요런 유형도 있어요. 뭐냐면은 본인 주관이 너무 강하신 분이 있습니다. 본인 주관이 너무 강하신 분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국어책을 봤는데 뭐 제목이 님의 침묵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님은 갔대요. 뭐 어디로 갔답니다. 뭐 어디로 갔대. 근데 보니까 국어책 밑에 이 글의 주제는 뭐 대한민국 독립을 염원하는 거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나는 아무리 읽어도 대한민국 독립의 염원이 거기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나는 안 느껴져. 내가 생각할 때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너무 그런 마음으로 느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요, 이런 거는 수능에서 정답 처리가 안 됩니다. 본인이 느낀 거는요. 여기 밑에 이 글의 주제는 독립이다라고 하면 그냥 독립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주관이 너무 뚜렷해서 내 생각은 이건 것 같은데 라고 하면요. 그건 안타깝지만 정답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인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가르쳐주는 내용을 습득만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니는 뭘 가르칠 건데 라고 하면은 수험에서 항상 정답으로 처리되는 대법원 판례를 알려드릴 거예요. 대법원 판례는 수험에서 항상 정답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인의 주관을 내려놓으시고 대법원 판례를 잘 습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 법대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을 배웠는데 우리 학교 교수님은 A라고 했다. 근데 대법원은 B라고 한다. 근데 우리 학교 교수님은 이 대법원의 입장은 틀렸다라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A라고 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 분이 매년 꼭 있죠. 매년 꼭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 말이 맞는 거냐라고 하면 저도 몰라요. 왜냐면 그 교수님도 나름의 본인의 세계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추구하는 그런 뭔가 학문적인 가치가 있을 거고 그런데 그분을 제가 뭔데 틀렸다라고 하겠습니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험에서 대법원 판례는 정답 처리되는 거니까 그냥 요걸 습득하고 요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요대로 쓰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가르쳐줬던 교수님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저 자식이 우리 교수님 무시했으니까 나 제 활로 쏴버릴 거야. 이런 생각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 교수님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다만 수험에서 정답 처리되는 거는 대법원 판례는 항상 진리다. 정답 처리되는 대법원 판례가 수험에서는 항상 진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여기 있는 요 3000명에 들어가시면은 진짜 답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잔소리를 조금 해볼게요. 잔소리 대행진입니다. 잔소리 대행진인데, 자, 공부를 하는데,
다 좋아요. 본인이 궁금한 것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 방법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짧게 한 것도 아니고 논 것도 아니에요. 예. 열심히 배운 내용 합니다. 배운 내용을 하긴 해요. 배운 내용을 하긴 하는데 요런 유형이 있습니다. 요런 유형이 있는데 뭐냐면요.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여기에 풍경화를 하나 그리려고 해요. 그럼 산도 대강 그려놓고 구름도 대강 그려놓고 여기에 해도 하나 그려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냇가도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다가 나무도 몇 개 심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것도 좀 하고 여기다 명암도 좀 넣고 여기다 바위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물길도 좀 그리고 이러면서 점점 섬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스케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대강 스케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여기 바위 하나를 지금 그리는 건데 이 바위에 구멍과 이 안에 있는 벌레와 이 안에 있는 명암 하나까지 완벽하게 그리지 않으면 난 절대 딴 거 안 그려. 난 저 바위 그리다가 끝장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타깝지만은 이런 분들도 극소수 있습니다. 못 나가시는 분들 진도를. 근데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나가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어렸을 때 집합도 배워보고 방정식도 배워보고 함수도 배워보고 뭐 수열도 배워보고 미분도 배워보고 적분도 배워보고 뭐 통계도 배워보고 그 다음에 확률도 배워보고 그 다음에 뭐 경우의 수도 배워보고 다양하게 했잖아요. 근데 요때 보면 꼭 요런 타입 있어요. 야, 나는 수열, 등차 수열이 완벽해질 때까지 나는 등비 수열을 안 나간다. 내가 등비 수열 나가나 봐라. 등차 수열 내가 죽을 때까지 하고 난 안 나가. 요런 타입이 있거든요. 꼭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은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반에서 보면 꼭 수학 100점 맞는 애들이 있었죠? 약간 부러운 애들, 그런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걔네들도 한 번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어떤 친구는 정말 극소수이긴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선행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혹은 1년 전에 선행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런 친구들도 이거를 무수히 많은 바퀴를 돌리면서 무수히 테스트를 해보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또 보완하고 그런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나중에 100점 맞은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100점 맞을 정도가 되고 나서 다음 단원으로 간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나 이거 바위 완벽하지 않은데 나 바위 완벽하지 않으면 나 나무 못 그리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다 저장해야 될 거는 다음번엔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다음번엔 알겠지. 선생님, 저는 불안한데요. 저는 불안해요. 현대인은 누구나 다 정신병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불안하고요. 남들도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셔야 돼요. 불안하다고 해서 못 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거는 확정적 미래예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감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참고 가셔야 됩니다. 그 인터넷에 그 노무사 카페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오늘 손승주 강의 들었는데 손승주 좀 병신 같아요. 계속 들어도 괜찮나요? 거기 밑에다가 저는 계속 들었는데 합격했습니다. 뭐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걸 봐야지만 마음이 놓인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안감 누르고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런 댓글 단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림동의 15타 강사잖아요. 15타 강사인데, 자, 1타 강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타 강사분들 수강생 엄청 많죠? 거기에다가 60점 넘은 사람이 이렇게 많대. 우와, 인터넷 보니까 60점 넘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근데요, 60점 못 맞은 사람은 더 많아요. 월등히 많거든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아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틀림없는 팩트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그런 거 보면서 불안한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거지. 밑에서 뭐 그런 댓글들 보고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열심히 하시면 되고 1000명 중에서도 요런 타입 한 100명 있거든요. 요런 타입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저런 타입들 되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고요. 이런 타입들 되면. 자, 잔소리는 요 정도로 할게요. 잔소리는 요 정도로 하고 그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 한번 꺼내 보세요. 강의 계획서 첫 페이지 보면은 우측 상단에 카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예, 카페 주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가입 신청을 하시면은 제 거 비번과 아이디를 공유하고 계신 몇 년 전에 합격하신 분이 여러분들 등업 신청에 관해서 뭐 승인을 하든가 뭐 안 하든가 알아서 결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카페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 카페를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너무 자주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올 1월에 그 카페를 처음 만들어 봤는데 저한테 관리자 아이디가 있잖아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눌러보면요. 하루에 40번씩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40번씩 들어오면 대체 공부는 언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나는 하루에 30번만 들어가야지. 안타깝습니다. 예,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들어오면요. 제가 그런데다가 여러분들 공부 방법이나 혹은 여러분들 분명히 멘탈 털릴 시기를 제가 알아요. 왜냐면요. 저도 멘탈이 탈탈 털려 봤거든요. 저 공부하다가 많이 울어봤어요. 찌르면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겼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찌르면 피가 잘 나와요. 그래서 저도 멘탈 많이 털려봤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그런 것들을 업로드를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매주 올리는 게 아니에요. 매주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가끔 들어와서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하루에 40번씩 들어오면서 누가 무슨 질문했지? 여기에서 승주가 뭐라고 답변했지? 그거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 안 됩니다. 진짜 도움 안 돼요. 굉장히 많은 질문과 굉장히 많은 답변이 있지만요. 실제로 우리 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질문과 관련이 있는 답변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이 공부라는 건요. 확신을 쌓아 올리는 과정이거든요.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공부는 뭐라고요? 확신을 쌓아 올리는 과정이라고요. 이 확신을 쌓아 올리는 시간이 누가 많이 때려 넣느냐가 여러분들이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지 누가 뭘 질문했지? 누가 뭐라고 답변했지? 이거는 여러분들 합격 불합격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몇 달을 사용해서 거기 있는 질문과 답변을 다 본다고 하더라도요. 거기에서 그 질문과 답변의 내용들 보면 이번 시험에 나왔던 질문과 답변은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험하고 관련 없는 질문과 답변이 엄청나게 많이 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터넷, 카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내가 또 알려주는 건가 모르겠다. 오픈 채팅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노무사라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무수히 많은 수험생이 모여있는 채팅방이 있습니다. 어떤 채팅방에는 1000명, 어떤 채팅방에는 1500명 막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 막 교감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들 수험에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거기에서 오가는 얘기 다 읽어봐야 여러분들 실력이 요만큼도 정말 손톱만큼도 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 여러분들한테 방해됩니다. 굉장히 방해돼요. 제 생각에는요. 이건 제 개인적인 피셜입니다. 증거는 없어요. 그 채팅방에는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부정한 목적의 사람들이 다수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특정 강사를 무너뜨리고 특정 강사를 띄우기 위한 일종의 알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저는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너는 알바 안 써? 안 써요. 증거 대봐. 없어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안 쓰니까 안 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농사 카페에는 그런 데는 알바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넌 안 써? 안 쓴다고요. 증거 대봐.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과거에 몇 년 전에 국어 1타 강사 깜빵간 사건 아시잖아요. 아실 거 아니에요? 9시 뉴스에 나왔으니까 패턴이 일정합니다. A랑 B, vs 누가 더 괜찮은가요? A, 알파라는 아이디를 올립니다. 그러면은 그 1타 강사가 무수히 많은 아이디를 구매해서 갖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점에서 A가 낫다. 그 다음 또 다른 아이로 이런 점에서 A가 낫다. 이렇기 때문에 A가 낫다. 쭉 하면요. 수능 시장은 몇백억 단위 시장이기 때문에 알바를 쓸만하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 맞죠? 수능 시장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시장이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의심스러운 것도 많이 봤습니다. 증거 있어? 없다고요. 증거는 없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떨어지는 공부하지 마세요. 떨어지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자, 어쨌든 카페 얘기 잠깐 했고요. 제 카페 얘기. 예. 자, 1년 커리를 잠깐 설명하자면은 연기 때 기본 이론을 설명합니다. 기본 이론을 설명하는데 판례 법리 위주로 설명을 할 거예요. 판례 법리 위주로 설명을 할 거고요. 저희는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답안을 써서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많이 궁금해해요. 뭐냐면은 판례를 어느 정도 외워야 되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매우 열심히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알아듣겠어요? 잘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겠죠? 어느 정도 외워야 되냐는 질문도 추상적이지만 잘 외워야 됩니다라는 답변도 추상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외워야 되는지 감을 터득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릴 겁니다. 숙제는 한 20회 정도 나가게 될 거예요. 한 25점 정도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감각을 얻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외워야 되는지 판례를 감각을 얻어야 되고요. 이 숙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안 형식을 미리 맛볼 수가 있어요. 답안 형식. 왜냐하면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문제와 플러스 예시 답안이 있습니다. 예시 답안이 있는데 여기 있는 요 예시 답안을 여러분들이 이제 필사하는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공부 구력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지금 얼굴을 보니까. 얼굴 딱 보니까 난 공부 좀 했어. 이런 표정으로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요거 필사 안 하셔도 제가 괜찮습니다. 필사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진짜 공부 처음 한다. 그럼 필사 해보십시오. 왜냐면 답안의 형식도 익혀야 되고 판례는 어느 정도 외워야 되는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1기로 가면은 기본 이론에다가 그 다음에 이 판례 법리가 실제 적용된 사례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건데 2기 때도 3기 때도 계속 가르칠 겁니다. 2기 때도 3기 때도 계속 가르칠 거예요. 왜냐면은 이 실제 적용된 사례를 알아야 시험장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들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지난달 시험 같은 경우에 2교시, 그러니까 노조법이죠. 2교시 1문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정규 커리에서 냈던 문제랑 거의 몇 글자 안 빼고 거의 똑같은 문제도 나왔어요. 똑같은 문제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문제가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만든 문제냐? 그럴 리가 없죠. 저는 그 정도 창의력 없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창의력 없는 건데 대법원 판례 중에서 대부분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사례를 많이 알수록 시험장에서 그거네 하고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남들보다 시간을 압도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 적용된 사례를 이때도 엄청 가르칠 거고 계속 가르칠 겁니다. 이 법리가 요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됐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공부하면 안 돼요. 사실관계가 이렇게 바뀌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요 유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요 유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구체적 사안이 살짝 바뀌면요.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 사례를 잘 익히면 됩니다. 알겠죠? 실제 사례를 잘 익히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답안에다가 답안에다가 아니라 미안해요. 답안 작성을 배워야 되는데 이 답안 작성에 보면은 적용 과정이 있어요. 이론을 적용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신림동에서 뭐 포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 실제 적용된 사례를 많이 봐야 요것도 잘 됩니다. 요것도 잘 돼요. 그리고 이 숙제를 내주는 이유 중에 요것도 있습니다. 포섭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라는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 요거 꼭 해봤으면 좋겠고요. 요때도 여러분들한테 숙제가 나갈 건데 제 생각에는 한 10회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10회 정도 숙제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25점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모의고사를 볼 거고 요게 제 생각에는 한 7회 정도 보게 될 것 같아요. 25점 모고를 7회 정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마다 사실은 요청이 늘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거절해 왔었어요. 뭐냐면 서브노트를 일기에 내주면 안 되냐. 나는 단권화를 빨리 하고 싶다. 일기 중에 서브노트와 사례집을 낼 겁니다. 사례집을 출간을 할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자체는 요때 썼던 기본 교재로 할 겁니다. 연기 때. 그냥 책만 출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기에 가서 여기 있는 서브노트와 사례집을 이제 교재로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고 75점 모고를 7회에서 또는 8회 정도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서브와 사례집을 교재로 하고 그 다음에 3기 때는 이제 서브를 사례집으로 하고요. 150점 모고를 요때는 이제 6회 정도 보게 됩니다. 6회 정도 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이렇게 많이 보는 이유는요. 이게 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의고사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제가 투자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모의고사를 많이 볼수록 제가 돈을 많이 쓰게 돼요. 여러분들은 뭐 납득하기는 어렵겠지만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수험생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아끼지 않아요.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돈을 아끼지 않고 팍팍 시험 볼 겁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요. 이상한 길로 안 빠지고 여러분들 충분히 그 2점 몇 대 1 그 합격선 있지 않습니까? 경쟁하는 2점 몇 대 1 그 합격선. 1000명 중에 한 400명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2점 몇 대 1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요. 1년 동안 이 커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큰 난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불안과 또 다른 여러분들의 복병이 이 외로움이라는 건데 이 외로움을 여러분들이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저도 수험하는 동안 친구들한테 잘 연락도 안 하고 잘 연락도 받지도 않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느낌을 제가 느꼈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수험 다 끝나고 나면요, 이거 금방 회복되거든요. 외로움 금방 회복돼요. 요걸 잘 견디셔야 됩니다. 요걸 잘 못 견디면요, 여러분들 정신 상태가 파탄에 빠지게 됩니다. 매년마다 이런 유형이 있어요.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가서 관심을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클래스 안에서도 제가 몇 번을 겪었어요. 와가지고 저 남자가 저한테 이러는데 어떡하죠? 와서 저 여성분이 저한테 이러는데 저 어떡하죠?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십몇 년 동안. 정말 우라질레이션 많이 겪었는데 사실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가갖고 아니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내가 아빠입니까? 내가 아빠면 그렇게 하죠. 저도 50 며칠 된 딸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 딸한테 그런다면 저 가서 그렇게 할 겁니다. 내 딸 건들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들도 다 성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설령 관심이 생기더라도 2주만 참아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관심이 조금씩 내려놔집니다. 근데 그 와중에 2주가 지났는데도 관심이 안 내려간다. 2주만 더 참아보세요. 그럼 분명히 사라질 겁니다. 4주 정도면은. 예. 근데요, 그걸 자꾸 관심이 안 내려진다고 해서 누군가를 가서 이렇게 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본인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인생도 망치는 거예요. 새벽에 찾아가고, 전화 안 받는다고 화내고, 어디서 공부하는지 스터디 카페 알아내가지고, 집 주소 알아내고, 그거 정상 아닙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연애 이미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연애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2순위입니다. 1순위는 요거고요.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 1순위 이거고 연애는 2순위예요. 저도 노무사 할 때 공부할 때 연애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헤어졌죠. 헤어집니다. 만남이 있으면은 헤어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헤어질 건데 물론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그럴 확률은 높지는 않고요. 많이 헤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요게 1순위가 되고 연애는 2순위가 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연애를 안 하고 있다. 그럼 하지 마세요. 관심 갖지 마시고. 금방 지나갑니다. 예,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이 외로움 달래기 위해 오픈 채팅방 들어가지 마세요. 오픈 채팅방. 거기에는 뭐가 있다? 알바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되게 잔인한 얘기인데요. 되게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격증이라는 거는 어떤 자격을 가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자격을 갖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계급 사회는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닌데 그 자격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뭐 여러분들 듀오라고 아시죠? 듀오 뭐 결정사 듀오 아시잖아요. 근데 가면은 여러분들 레벨이 꼭 듀오가 아니더라도 내가 잘 돼야 좋은 사람이 오는 거다라고 할게요. 내가 잘 돼야 좋은 사람이 오게 되는 겁니다. 듀오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잘 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뭐 100억 벌어? 못 벌어요. 저도 아직 못 벌었어요. 근데 생계는 해결되는데 요즘에 생계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잖아요. 생계만 훌륭하게 해결돼도 여러분들 좋은 사람이 분명히 오니까 그것만 믿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잔소리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잔소리 같아요. 수업 나가야죠. 자, 지금부터 하는 건 교양입니다. 선생님 적어야 됩니까? 안 적어도 돼요.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법의 적용 순서라는 거 제가 연기 때만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들어보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자, 여기 갑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여기도 노무사 공부하고 있고 여기도 노무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봤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따라갑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친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누가 자꾸 따라오네. 무서워 하면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저 지금 픽션이에요. 실제 사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실제 이런 사건은 분명히 있었을 거야, 우리나라에. 자, 자기가 살고 있는 자취집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층에 뭐 원룸이 한 5개씩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쑥 들어가갖고 얼른 운 좋게 문을 잠갔는데 여기 있는 이 친구가 간발의 차로 어쨌든 건물까지는 따라 들어갔어요. 원룸까지는 못 따라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기 있는 이 갑한테 어떤 법을 적용할까라고 살펴보니까 주거침입죄라는 법이 있어요. 주거침입죄 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자는 싸대기 열대다 라고 하는 법이 있다 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하냐?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법률 요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싸대기 열대는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자는 싸대기 열대다라는 거예요. 요걸 충족하면은 요런 효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타인, 여기 있는 을은 갑 입장에서 타인이 확실하죠? 근데 지금 어디까지만 들어갔냐면 복도까지만 들어갔고 실제 원룸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원룸 방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는 이게 법의 발견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법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법의 해석이란 걸 합니다. 법의 해석이란 걸 하는데 여기 있는 요 주거에 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주거에 관한 해석. 과연 복도까지만 간 것도 주거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혹은 그 사람이 문을 잠글 수 있는 그 방 안에 들어가야지만 주거의 범주에 포함되는가? 혹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마당이 있는 집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반드시 마당 안에, 아니,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 벽 있죠? 문으로 닫을 수 있는 그 벽. 그 안으로만 들어가야 주거인가? 아니면 마당까지만 들어가도 주거인가? 이런 게 문제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서는 이제 법의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대법원 판례는 어쨌든 복도도 주거의 범위에 포함된다. 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물론 뭐 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당도 주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법을 해석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해석하는 걸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인인 을이 살고 있는 건물의 복도에 들어갔죠. 됐죠? 타인이 을이 살고 있는 복도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복도는 주거의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거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갑이 을의 주거에 침입을 한 것이죠. 맞습니까? 복도에 들어가는데 복도도 주거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의 주거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뭐예요? 주거 침입죄의 법률 요건을 충족한 거죠. 됐습니까? 법률 요건을 충족한 거죠. 자, 그래서 요 적용 과정 끝에는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갑한테는 뭐예요? 싸대기 열대형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게 여기에 요약해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을 만들어내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사건은 어디에 있어요, 이미? 대법원 판례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건을 창조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을 창조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공부하면 돼요? 법의 발견, 요 단계. 어떤 법이 있는가, 요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요걸 공부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판례를 열심히 읽다 보면은 어떤 적용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판례 안에. 판례 안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암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가 물론 되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지만은 요거는 암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암기는 딱 요 단계까지만 암기를 하는 겁니다. 요 단계까지, 해석까지만. 그리고 판례를 너무 많이 읽다가 요 적용 과정이 암기가 됐다. 그건 운이 좋은 거고, 고의적으로 이거를 암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됐습니까? 물론 이게 너무 많이 읽어갖고 사건의 결론이 기억난다. 그럼 시험장에서 아주 나이스죠. 시험장에서 아주 나이스인데, 근데 대부분 중요 사건은 결론까지 다 암기가 될 거예요. 싫어도. 대부분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사실 이 적용 과정과 결론까지 암기가 되는 경우가 되게 허다합니다. 근데 어쨌든 연기 때는 여기 있는 요만큼 위주로 공부를 할 거고요. 일기 때는 요거를 간략하게 하면서 아까 전에 실제 사례를 많이 본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건에서 어떤 법리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했는지 여기까지를 일기부터는 계속 보게 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보셔야 법학스러운 말투까지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학문은 경영학은 경영학스러운 말투가 있는 거고 법학은 법학스러운 말투가 있잖아요. 그럼 법학스러운 말투를 제일 잘 구사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대법관들 아니겠습니까? 많이 읽다 보면 그런 말투를 아니할 수 없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면서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은 멋진 법학스러운 말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자, 여기 법의 해석이라고 있는데요. 예, 법의 해석에 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좀 얘기를 할게요. 법 해석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법 해석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권한이 있느냐, 아니, 없느냐, 혹은 권한이 있느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합니다. 무권 해석, 유권 해석,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법의 해석을요. 권한이 있는 해석, 그 다음에 권한이 없는 해석. 이 권한이 있는 해석은 사법 해석, 법원이 내놓는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표적인 게 행정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노동법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이 유권 해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유권 해석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무지하게 많거든요. 행정 해석은 무지하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걸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 합격하시고 나면은 다 실무에 가셔서 행정 해석을 무지막지하게 여러분들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안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사안보다 존재 안 하는 사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 나가셔서 행정 해석을 공부하게 될 거고, 지금은 수험이기 때문에 유권 해석 중에서 대법원 판례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 여러분들 중에 실무하시다 오신 분들은 행정 해석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수험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행정 해석 혹시 조금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이 무권 해석은 주로 학자분들이 하는 해석이에요. 좀 학교 교수님들이죠. 권한이 없는 해석입니다. 권한이 없는 해석이라고 그랬지 틀린 해석이라고 안 했어요. 권한이 없는 해석이다라고 한 거지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주 약간 답안에 조미료로 칠 만큼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정답은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답안에 조미료로 칠 정도로만 공부를 하면 되고요. 답안에 조미료로 칠 정도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겁내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법 해석의 종류를 얘기했고요. 법 해석의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무지하게 많아요. 뭐 연역 해석, 그 다음에 물리 해석, 뭐 반대 해석, 뭐 돌려차기 해석, 뭐 장풍 쏘는 해석, 별의별 해석이 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법 해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 해석은 이게 국어적으로 무슨 뜻인가? 자, 다시 한번. 법 해석은 뭐라고요? 국어적으로 무슨 뜻인가를 밝히는 게 법의 해석입니다. 법의 해석인데 여러분들 요 해석 방법은 여러분들이 좀 익혀놨으면 좋겠어요. 써먹는 거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 해석 방법은 좀 익혀놨으면 좋겠는데 반대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대 해석이라는 게 있는데 논리학에서는 P이면 Q이다가 반드시 참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반드시 참인 경우가 되게 많은 게 아니라 이거는 진리죠. 논리학에서. 대우명 혹시 아십니까? 대우명제? 예.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는 반드시 참이다. 요거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인가 뭐 고등학교 때인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논리학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명제 파트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배우는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대우가 반드시 참인 게 아니라 이라고 있습니다. 나피면 나큐이다. 요게 거의 100%라고는 안 할게요. 거의 한 90% 참으로 통합니다. 법학에서는 나피면 낫큐이다. 피면 큐이다가 참이라면 낫피면 낫큐가 참이다가 거의 90% 맞는 해석으로 통용됩니다. 지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을. 자, 여러분들 민법 한번 펴보세요. 요거 연습 한번 해보고 나중에 제가 반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그때 반대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익혀가는 거예요. 반대 해석만 26강 동안 할 수는 없고요. 자, 민법 폈으면은 여러분들 5조 한번 펴보십시오.
자, 민법 5조 폈습니까? 자, 표제가 미성년자의 능력이라고 돼 있네요. 1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이라고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 노동법 하는 동안, 자, 뭐 하는 동안요? 노동법 하는 동안 법률행위는 그냥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민법에서는 법률행위가 계약 말고 더 있는데, 오케이. 당연히 더 있죠. 근데 여러분들 노동법 하는 동안은 그냥 법률행위는 뭐라고요? 계약.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냥 법정 대리인은 여러분들 여기서 쉽게 그냥 엄마 아빠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라고 생각을 하고, 자, 2항 볼게요. 전항의 규정에 라고 돼 있어요. 전항이 무슨 뜻이에요? 전항이라고 돼 있죠. 전항. 무슨 뜻입니까? 1항. 그죠? 지금 2항이니까 전항은 1항 말하는 거죠. 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 2항을 반대 해석해 볼게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반대로 하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은 위반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반대 해석이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전항의 규정에 위반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동의를 안 얻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안 얻었다라고 하면 취소할 수 있는데 동의를 얻었다라고 하면 취소할 수 없다가 되겠죠. 그죠? 동의를 안 얻었다라고 하면 취소할 수 있는데 얻었다라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법의 해석은 그냥 국어적으로 무슨 뜻이냐 이걸 밝히는 게 법의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요 반대 해석은 여러분들이 조금 익혀놓지 않으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반대 해석할 때가 꽤 많을 거거든요. 그럴 때 쟤 갑자기 뭐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야, 왜 반대로 읽고 반대로 얘기해,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서 미리 밑밥을 깔아 놓은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반대 해석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만 더. 어차피 이따가 할 거니까. 자, 근로기준법 한번 가보세요. 근로기준법 15조 한번 가봅니다. 근로기준법 15조 갔습니까? 자, 표제를 한번 읽어보죠.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이렇게 돼 있는데 표제가 이 법이 뭘까요? 근로기준법이죠. 이 법은 근로기준법이에요. 표제에 이 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1항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반대 해석을 해볼게요. 미치지 못하는, 그럼 미치면요. 반대로 미치면 무효가 아니다겠죠. 그럼 무효가 아니다는 뭘까요? 유효다겠죠. 그래서 미치면 유효다. 미친다라는 건 같거나 넘어가면, 미치지 못한다라는 건 아래면 이거 얘기겠죠. 아래면 그 부분은 무효인데 같거나 넘어가면 유효다 이 뜻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반대 해석을 연습을 해봤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교양을 조금 나눠봤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노동법의 교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